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마지막 순회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그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오늘 결과에 따라서 3연승을 기록한 문재인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될지 아니면 결선 투표로 갈지가 결정됩니다. 네, 이 시간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교수 최진 세안대 부총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잠시 후에 이제 발표가 된다고 하고요. 저희가 결과가 나올 것 같으면 바로 현장을 연결해서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그 관건은 45%를 문재인 후보가 달성하느냐 달성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향후 일정도 그렇고요. 그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현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문재인 후보가 예. 50% 과반을 넘지 않겠냐고 보는 편입니다. 예. 사실 모든 것에 내일 일을 할 수 없는데 예. 또 안희정, 이재명 후보가 뛰고 있는데 나름대로 기대를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요 그동안 문재인 후보가 얻은 득표만 해도 예. 60%에 가깝고 거의 60%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 수도권이 제일 강세 지역입니다. 특히 이 대의원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예. 문재인 후보가 그 당내 기반이 워낙 확고하거든요. 조직력이 강하다는 말씀. 예, 그런 점에서 대체적인 의견도 그렇고 저 의견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 과반을 넘는 승리가 아니겠냐 좀 봅니다. 네, 지금 민주당 경선 마지막 경선 현장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 곧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 부총장님께서는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저도 문재인 후보가 50%를 넘어서 1위할 가능성을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사실 왜냐면요. 그동안 2중, 3중으로 전부 치열하게, 치밀하게 촘촘하게 조직을 다져놨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파죽지세로 승승장구하면서 거기에 대한 상당히 나름대로 위기감까지 작용을 해서 오늘 아마 상당히 큰 표차로 1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사실 아까 좀 다녀왔거든요. 다녀오셨습니다. 예, 다녀왔는데 이게 투표를 결과를 발표할까지 한 서너 시간 됩니다. 긴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3, 3, 5 전부 당원들이 근처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거나 근처에 식사를 하거나 이렇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뒤집어질 가능성을 얘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발견 못했고요. 다만 표차가 어느 정도냐. 그러나 어쨌든 큰 표차로 1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큰 표차가 어느 정도로 큰 표차냐라는 것이 관심일 정도로 지금 문재인 후보의 어떤 과반수 1위는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현장으로 저희가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곧 결과가 날 것 같습니다. 홍재영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발표를 일단 집중을 해보죠. 당규 제19조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65조 규정에 의거 기호 3번 문재인 후보가 (57%의) 득표율로 유효 투표수의 과반 이상을 득표하였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 후보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뜨거운 축하와 환호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문재인 후보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통령 후보입니다. 저희가 두 분께 이제 그 결과 듣기 전에 예상을 좀 들어봤는데 이변은 없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 교수님? 예, 예상했던 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수도권에서 정말 선방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이기도 하지만은 여론조사에서 지금 15, 16주째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 유력 후보입니다. 어쨌든 확실한 당 입지를 확인한 자리였던 것 같고요. 이제 남은 과제도 또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풀어나가야 될 거겠죠. 네. 수도권에서 압승을 거뒀고 그리고 누적 득표율 57%의 지지율을 얻었는데요. 이 결과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일종의 황금 분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게 뭐 50% 겨우 넘은 것도 아니고 또 60%를 훌쩍 넘은 아주 큰 표차도 아니고 적정하게 이렇게 50% 안팎의 표였다. 그리고 이제 2위, 3위가 역시 20%, 20% 거의 비슷하게 말이에요. 0.4% 차이로 예.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마치 자로 잰 듯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 대의원들의 표가 그렇게 예. 적절하게 분산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되 방심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마라라는 적정한 대세로 힘을 한번 밀어주는 그런 절묘한 어떤 그 표 분석이라고 봅니다. 네, 예. 저희 수랑전설도 함께 들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통합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우선 당 내 어떤 분열의 정치를 그대로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다 세 후보, 네 후보가 다 비슷한 개혁적인 성의 후보였지만은 대연정이라는 사드 문제를 그동안 상당히 서로 간에 예. 어떤 감정고를 깊혔는데 이런 부분들을 빨리 봉합하는 게 중요한 문제고 거기다가 이제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또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촛불 집회나 탱크 집회 과정에서 하는 그런 또 분열과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최대 화두는 아마도 통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또 문재인 후보가 인사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통합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또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면 또 예.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통합을 중시하고 그런 점에서 실제로 이제는 앞으로 남은 과제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 예. 실질적으로 안희정이나 이재명 후보에게 통합의 행보를 보여줄지 네. 그 이후 여러 가지 이제 본격적인 본선 과정에서 얼마나 통합 행보를 보여줄지가 예. 앞으로 남아 있는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이렇게 대선 후보로 선출됐지만 다 끝난 게 아니니까요. 갈 길이 굉장히 먼 상황이긴 합니다. 이것도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뭐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이제 경선 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수락연설에서 각 후보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안희정의 통합, 이재명의 정의, 최성의 분권 의지까지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번 경선을 통해서 문재인 후보가 얻은 것이 있다면 뭘 얻었다고 저희가 봐야겠습니까? 뭐 일관되게 예. 그 대세론을 유지하면서 1위 유력 후보로서 변함없는 그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전과 다르게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좀 선한 모습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확실한 리더십을 가진 후보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게 중요한데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번에 확인하는 자리였던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예. 아까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안희정 후보와 그 이재명 후보를 안고 가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 사실은 이 3자 구도가 되든 5자 구도가 되든 또 좁혀져서 2자 구도가 되든 문재인 후보가 앞으로 넘어야 될 벽이 많은데 예. 이런 중에요. 당내부터 지금 정말 화합하는 게 제일 급선무예요. 네. 그동안 그 네거티브나 감정 싸움이 선을 넘은 적이 여러 번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통합해야 되고 또 특히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는 네. 중도 보수 일부까지 충청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거는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선명성이 강한 예. 이런 지지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통합 캠프라든지 이 두 후보들이 기꺼이 나서는 합동 지원 유세 같은 게 굉장히 절실해질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 예. 이제 또 본인으로서는 이제 스스로가 이제 정책 공약을 통해서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반면에 그런 포지티브를 압도하는 게 있어요. 오늘 당장 터져 나온 게 그 아들 예, 예. 그 특혜 뭐 연수 휴학 뭐 또 퇴사 이런 예, 예, 이런 예. 부분에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짚고 싶은 부분은 정말 오늘 그 수락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이제 화합과 소통을 안는 통합인데요. 예. 적폐청산 또 필요하겠죠 부분적으로. 그런데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실질적인 너무 PR을 가르는 예. 그런 적폐청산이 아니라 진정한 통합이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앞으로 뭐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예. 생각하려면 사실은 이번에 왜 본인이 예. 1위를 했는가부터 먼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호남에서 내부 경선에서 만약 60%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하지 않았다면 예. 아마 그 이후에 승기를 잡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네. 그런데 이 호남에서 60%라는 승리가 아시다시피 이 당 내 경선에서 득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60%를 득표했던 안철수라는 경쟁자가 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호남을 명실상부하게 확실하게 장악을 해야 이후에 본선 과정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예. 근데 지금 현재 판세를 보면 한 6대4 정도로 아마 그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 좀 문재인 후보가 좀 유리한 국면인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예. 10% 이내에서 약간 우세인데 솔직히 이 정도로 가지고 본선에서 대세를 유지하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최소한 7대3 예. 내지 8대2 정도 호남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해야 이 대세론이 계속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래 말하자면 이른바 문재인발 이 자강론이죠. 네. 호남으로 다시 내려가서 다시 또 한번 거기서 싸울 거고 예.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역시 또다시 호남으로 내려가서 다시 경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본격적으로 야권의 심장부인 호남에 예. 어떤 주도권을 놓고 두 후보가 아마 본격적으로 좀 격돌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그렇다면 양강 구도가 형성될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실리는 의견으로 좀 풀어봐도 될까요? 앞으로의 상황. 지금 여론조사를 예. 보고 그렇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양강 구도에 대해서 3자 구도로 저는 간다고 봅니다. 예. 보수와 진보와 개혁의 중도 이렇게 해서 3자 구도로 가는데 지금처럼 여론조사 보면 상당히 이제 급속도로 안철수 후보가 뜨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시간이 그럴수록 일정의 3자 구도로 가고 특히 호남에서는 양강 구도가 뚜렷하게 나타날 거라고 보는 거죠. 예. 안철수 후보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의 대항마로 현재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여론조사는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앞선 결과도 나왔다고 하고요. 내일신문 의뢰로 디오피니언이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안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제친 걸로 일단 처음으로 나와서 여기에 의미를 두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지금 여론조사가 요 양자 구도를 놓고 한 게 한 4-5가지가 넘습니다. 예. 네. 근데 그 중에서 예외적으로 이제 안 후보가 앞선 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예. 문 후보가 앞서요. 앞서는데 중요한 거는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입니다. 이게 지금.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나름대로 양자 구도가 됐을 때는 초접전이라는 점에서 이 혜택은 안철수 후보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호남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호남 조사를 하면요 정말 일관된 결과가 나옵니다. 예외 없이. 예. 뭐냐면은 안철수 후보가 뚜렷하게 상승을 해가지고 거의 초접전 양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반전을 못 막으면요 아주 그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시급해졌고요. 예. 그리고 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이 안풍인데 네. 사실 안철수 후보로서는 지금 그 국민의당 경선을 거치면서 상당한 기세를 타고 있는 데다가 네. 그 본인 스스로가 어떤 그 나름의 이미지를 이번에 많이 만들었어요. 강인함, 네. 뭐 강철수라고 스스로 부르기도 하지만요. 예. 강인함하고 이 참신함은 나름의 다른 어떤 후보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점은 분명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아우르는 부분이 있을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예. 남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네. 이 보수 후보 진영에 대한 대응인데 안철수 후보는 지금은 일단 중도를 중심으로 해서 가면서 예. 보수를 흡수하려고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되면 좋은 것이고 안 되면은 나중에 보수에서 나름대로 단일화를 해서 오면 예. 그때 가서 3자 구도에서 가느냐 또 아니면은 연정이라든지 여러 정치적 타협을 전제로 한 그 자신의 후보 구도를 가는 예. 그런 수순을 밟을 수가 있어요. 네. 문재인 후보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이제 다른 특별한 특징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들은 예. 그는 바로 이제 지지 계층의 결속력입니다. 예. 20, 30대 젊은 층이라든지 혹은 상당히 개혁적인 지지자들이 상당히 강력한 결속력을 발휘하거든요. 예. 바로 이런 지지층의 결속력 때문에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이 상당히 1년 이상 가까이 지속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결속력이 강한 후보들, 정치인들의 이제 특징이 반대로 그 NT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 그 NT들이 그동안은 과거에 상당히 좀 흩어져 있었죠. 여기저기. 혹은 중도라는 이름으로 흩어져 있었고 또 보수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 흩어졌는데 이제 후보가 결정되면서 점점 그 오갈 데 없는 안티 그룹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습니다. 반문의 이름 하에. 바로 이런 점이 이제 이런 여론조사로 불쑥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노란불이 켜진 거죠, 사실은. 처음으로 양강 대결에서 이를테면 진 구도가 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좀 예민하게 한번 받아들일 필요가 없죠. 물론 문재인 쪽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좀 반론 제기합니다. 여론조사의 신빙성이라든지 하루밖에 않고 뭐 전화조사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언론을 통해서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후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모든 선거 형태가 운동장이 한쪽으로 확 뒤집어지거나 기울어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어차피 팽팽하게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 작은 수치 하나, 0.1, 1.0 하나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위 후보로서는 상당히 좀 세심하게 신경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팽팽한 대결이 예상되는 대목으로 풀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또 충청권 표심과 관련해서 좀 유의미하게 해석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와서 잠시 짚어보고 싶은데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 모임이죠. 반딧불이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선언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충청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뭐 일정 부분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흐름상에서의 저는 변수로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중도의 축은 확실히 잡았습니다. 중도에서 축을 잡았는데 거기서 넓혀가야 되는 게 보수인데 보수 후보 중에는 역대로 가장 표가 지지율이 높았던 게 반기문 전 총장입니다. 당연히 반 전 총장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앉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호남이 가장 우선적인 승부처가 되겠지만은 또 역으로 짚어보자면은 가장 약한 지역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그게 충청입니다. 그래서 충청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인이 그 반기문 전 총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왔고 사실 뭐 반딧불이 같은 경우는 먼저 다른 지금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도 제가 뭐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서로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몸집을 키워가는 차원에서는 진행이 되겠죠. 그 반기문 전 총장의 이제 그 팬심을 만약에 등에 업는다면 안철수 후보의 충청 표심을 안철수 후보가 충청 표심을 얻을 수 있을지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아까 이제 현 교수께서 말씀하신 문재인 후보 아들 취업 의혹 이 문제하고요. 박 전 대통령 사면 발언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렇죠. 안철수 후보 진영에게 이제 공방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사안을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과거 정치 공학의 시대에는 사실 큰 북풍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큰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처럼 이제 감성 시대에는요 사람의 마음을 자극할 수 있는 조그만 것, 작은 것 이런 것들이 의외로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사실 과거에 문재인 후보의 아들 취업 문제라든지 안철수의 어떤 박근혜 사면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들여다보면 정말 작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방치하고 명확하게 해명을 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경우에요. 이거 계속 눈덩이처럼 커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이 두 가지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제 이 부분을 아마 5월 9일 마지막 그 전날까지도 계속 물고 늘어질 겁니다. 아마 야당.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박근혜 사면 문제 이것도 보나 마나 민주당 측에서 계속 5월 9일까지 물고 늘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박근혜의 그림자를 더 씌우면은 어느 후보도 그건 치명타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박근혜의 그 검은 그림자를 계속 안철수가 밀기 위한 공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할 거고 역시 이회창 전 옛날 과거 후보의 아들 병역 비리가 거의 10년 동안 물고 늘어졌던 문제입니다. 그게 사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도 작지만 예리한 문제다. 그래서 정말 대선 국면에서는 하나하나 대결해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그렇지만은 자식의 문제라든지 가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우 미미하거든요.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를 하는 사람이 가장 유혹을 느끼는 것이 주변 가족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문재인 대표가 그냥 뭐 사투리로 뭐 이렇게 고마해라. 고만하라 이제 했지만은 고만하지 않을 거거든요. 계속.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명쾌하게 짚고 아마 넘어가야 될 겁니다. 네, 일단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간은 짧은데 정책은 안 보이고 공방만 보인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또 뭐 후보들의 검증을 위해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예. 제일 바라는 게 이 정책 공약일 겁니다. 네. 특히 요즘처럼 개인에게 와닿는 정책을 요구하는 이런 시절이 전에보다 그 어떤 시절보다 요구 수준이 높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대선이란 것이 그 워낙 조기 대선에다가 선거운동 기간이 짧기 때문에 뭐 정책 공약이 쓸 자리가 없고 일단 급한 대로 각 후보나 후보 진영에서는 네거티브 자질 검증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 뭐 오늘 후보가 되셨는데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부분이 사실은요 따지고 보면은 전에 이해창 후보의 아들 병역 비리 또 이게 박근혜 정권 그 최순실 국정농단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 정유라 입학 학사 비리 문제하고 이게 다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거는 공방 차원에서 제가 볼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뾰족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나올 것이고 또 향후에는 안철수 후보하고 예를 들어서 보수층에서도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 중에 유력해지면 하나 내지 두 가지의 뾰족하면서도 굉장히 판도를 움직이는 네거티브 사안이 나올 경우에 이게 굉장히 쟁점화돼서 선거 전반을 끌고 간다고 봐야 됩니다. 이번에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시간 관계상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에 또 모셔가지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경선 소식 전해드렸고요.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 교수, 최진 세안대 부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